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을 겁니다. 서로를 아끼는 배우자,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 함께 밥을 먹고 웃는 평범한 저녁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길 바랬죠. 하지만 그 바람이 욕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에게는 한없이 모자란 짝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저는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저는 늘 위축되고 어머니 앞에만 서면 유독 조심스러워졌죠. 이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친정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별로인가 봐요. 고부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다고 해도 결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기분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 마음이 바뀌겠니? 소영이 네가 잘하면 언젠간 시어머니도 네 마음을 알아주실 거다. 내일 시댁 간다고 했지? 집에 들렀다가 음식 몇 가지 만들어 둘게. 엄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셨고 만든 음식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건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처럼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몇 가지를 정성스레 싸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딸을 예쁘게 봐주세요 하는 간절한 응원 같아 받을 때마다 감사함이 컸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2년쯤 되니 시댁 생활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이도 갖고 시댁과 친정 모두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바람도 생겼죠.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담낭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간까지 전이되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를 받으며 고통에 신음하는 엄마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죄송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1년 반의 시간을 버티셨지만 끝내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결혼 3년째, 처음으로 친정엄마가 없이 맞는 명절은 참 쓸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댁에 갈 때마다 손에 들려주시던 엄마의 음식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따뜻한 정성의 맛도 더는 느낄 수 없다는 게 마음 한켠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했더니 평소에는 제가 오면 그제야 함께 음식을 만드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는 벌써 모든 음식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제가 할 일은 상을 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 시아버지께서 음식을 한 입 드시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맛이 왜 이래? 당신 음식 맛이 달라졌어. 그 말을 듣고 저도 숟가락을 들어 음식 맛을 보았고 한 입 맛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께서는 홀로 시장에서 이불집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이 함께 꾸려온 가게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엄마 혼자서 계속 장사를 하셨어요.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엄마는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항상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셨고 1,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외식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대신 엄마께서는 저희 남매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가스며 김밥, 떡볶이, 피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갈비찜이었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 자주 먹을 순 없었는데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기에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엄마의 음식을 먹고 자란 저희 오빠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업했고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로 가족들과 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됐어요. 엄마는 외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직접 만든 김치며 밑반찬을 주기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한테 반찬 그만 보내요. 거기도 한식 다 있고 마트 가면 김치도 다 판대요. 사 먹는 거랑 직접 만든 거랑 같니? 네 오빠랑 세연이가 내가 만든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는 엄마가 힘들까봐 그렇죠.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 만드는 걸 힘들어하는 엄마도 있다니.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이게 엄마 기쁨이야. 그리고 그렇게 외지에 나가 있을수록 집밥이 그리운 거야. 엄마가 하신 말씀처럼 음식을 만들 때의 엄마 표정은 그 어떤 순간보다 밝고 환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서서 이것저것 배워보려 했죠. 하지만 재료도 똑같고 조리법도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상하게도 엄마의 맛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안 닮았나 봐요. 똑같이 하는데도 그 맛이 안 나요. 나도 나중에 시집 가면 남편이랑 애들한테 해주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아유, 설아 소영아. 엄마는 네가 나처럼 집안일 하기보다는 밖에서 일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배워서 잘하게 되면 평생 엄마처럼 부엌에서 살게 된다.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계속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알았어요. 대신 진짜 나중에 나 결혼했을 때도 계속해서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는 거예요. 엄마 손주들한테도 엄마 음식 먹일 수 있게. 엄마는 제가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길 바라셨고 저는 그 뜻대로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어느덧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졸업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취업난이 심각해서 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몇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을 쳤고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엄마는 늘 식탁을 따뜻하게 차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밥상 위에 놓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엄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2년 만에 드디어 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도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기뻤어요. 그동안 엄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오시는 것 같아 몇 년간 취업 준비를 하는 내내 늘 미안함이 쌓여 있었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졌습니다. 업무도 사람도 야근까지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출근길 지하철만큼은 아무리 지나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꽉 막힌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 틈에 껴서 회사 근처역에서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인파가 많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앞다퉈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의 어깨에 밀리듯 떠밀린 저는 그대로 플랫폼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며 말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황급히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남자는 주변을 힐끗 돌아보다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밀치고 갔으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참. 아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아는 사이 아닌가요?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해서요. 제 말에 남자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 경영학과 김소영 맞지? 나 정영호야, 네 선배. 기억나니?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대학교 시절 강의실보단 도서관에서 더 자주 보였던 조용한 선배. 특별히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늘 성실하게 공부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기억나요, 정영호 선배.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선배도 이 근처 회사 다니세요? 이야, 이게 진짜 몇 년 만이냐. 소영이 너 잘 지냈어? 네, 저도 직장이 이 근처예요. 얼마 전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아직 정신이 없어요. 그래, 얼마 전에 취업했으면 정신 없을 만하다. 저기, 이거 내 명함이야. 명함을 받아보니 낯익은 대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대학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결국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사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반가웠고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소영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 회사도 근처고 자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럼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꼭 연락주세요. 복잡했던 출근길의 아침, 지하철 플랫폼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선배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희는 각자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선배는 그날 바로 문자를 보내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을 잡았고 그때부터 저희는 종종 만나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녁을 먹고 웬일로 맥주까지 마시게 됐던 날이었습니다. 선배는 맥주를 0커프 몇 잔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거 알아? 나 학교 다닐 때 너 좋아했었다? 네? 선배가 저를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저를 왜요? 그때 내가 엄청 소심했잖아. 그런 나와 다르게 너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잘 웃어줬어. 그리고 성격도 활발하고 그런 모습이 참 예쁘게 보이더라고. 그럼 그때 고백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 너랑 내가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대뜸 좋다고 고백하면 이상하게 받겠지. 근데 소영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그때 감정이 다시 생기더라. 나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것 같고 말이야. 나 여전히 너 좋아해. 소영이 너만 괜찮으면 나랑 사귀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줄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때부터 언제 어디서든 선배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허락받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흔쾌히 허락했지만 선배의 집안이 문제였습니다. 소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 뵙자. 너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결혼 허락받고 싶어. 선배의 집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고 4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죠. 그렇게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선배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풍채가 좋고 목소리가 우렁차셨고 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인상이 다소 차가워 보여서 괜히 주눅이 들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차려 맞아주셨지만 대화를 해볼수록 말끝마다 뭔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우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아휴, 어렵게 자랐겠네. 그러면 결혼 준비는 좀 했나요? 아, 그게 적금 들어둔 게 좀 있습니다. 아휴, 요즘 어린 친구들은 쉽게 결혼하려고만 해. 준비도 안 된 채로. 우리 집은 남편도 장남이고 영호가 장손이라 결혼하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그건 아직 생각해 보질 않아서요. 그래요. 나는 며느리가 며느리답게 일을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특별한 배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선배는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안까지 고루 갖춘 사람이었죠. 선배의 어머니는 어디 내놔도 괜찮은 아들이 기껏 데려온 여자가 저라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을 대놓고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우리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숨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 같았습니다. 대화할수록 저는 시험대 위에 올려진 것 같았고 마음 한켠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은 흘렀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잘 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집안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선배가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 집안에서 계속해서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나 양가 어른들 허락받고 결혼하고 싶어. 걱정스럽고 불안한 제 마음을 달래려는 듯 선배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소영아, 나는 너 아니면 결혼 못해. 너 없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결혼 허락은 받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 믿어줘. 그의 말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고 간절한 바람이었죠. 선배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시골 본가를 오갔고 때로는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정성 끝에 결국 시부모님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결혼을 받아들이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고집에 밀려 물러난 것이었죠.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은 여전히 옛날식 생각을 고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명절은 시댁이 먼저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여자들이 집안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당연히 시댁에서 보내야지. 그날 집안 어른들도 오실 수 있는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시댁에도 찾아뵈야 하는 게 맞지만 친정도 가고 싶었거든요. 외국에 나가 있는 오빠는 이번에도 못 올 게 뻔한데 저마저 명절 내내 시댁에 있으면 홀로 계실 엄마가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에 이런 바람은 사치처럼 여겨졌고 어쩔 수 없이 첫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에 친정에 잠깐 들러 엄마에게 푸념하듯 말했어요. 엄마, 하루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는데
단번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시댁한테 잘 보여야지 어쩌겠어. 이럴 때 괜히 밉보이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가서 잘 보이고 와. 엄마는 언제나 그랬듯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시어머니랑 생각이 다를 때마다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말어.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참, 소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양손에 바리바리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엄마,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드릴 건 없고 밑반찬 몇 개랑 김치 새로 만들어 봤어. 좋아해 주실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시댁 갈 때 이거 같이 가져가. 저는 음식이 든 반찬통을 받으며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속상함과 고마움, 미안함이 뒤엉켜 저는 울컥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도 혼자서 명절을 보내게 될 엄마 생각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색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친정엄마가 싸준 반찬이 담긴 가방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밑반찬 몇 개랑 김치 새로 담그셨대요. 명절이라 음식 많이 할 건데 사돈은 뭘 이런 것까지 다 보내셨다니.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라. 제 얼굴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고 마치 오래 앓은 감기 끝자락처럼 거칠고 쉰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피곤함 이상으로 지친 기운이 묻어났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딱 봐도 살이 부쩍 빠지셨다는 사실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살도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피곤한데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음식 준비나 하자.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을 챙겨주기만 할 뿐 자신은 음식을 단 한 입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괜찮으시냐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아까부터 한 숟가락도 안 드시고 계시잖아요. 됐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따 배고프면 알아서 먹으마. 그저 단순한 피로나 소화 문제라고 보기엔 시어머니의 상태가 예전과 너무 달라져 있어서 걱정이 됐어요. 식사를 마친 뒤 부엌에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혹시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꽤 되셨죠? 됐어. 명절이라고 신경 써서 그럴 게다. 나중에 푹 자면 또 괜찮아질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보내고도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영호씨, 자기 어머님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안 들으시니까 당신이 한번 설득해봐요.
그래? 하긴 그때 뵀을 때 살이 많이 빠지시긴 했지. 알았어. 내가 전화로 말씀드릴게. 시어머니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서 그제야 혼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수술만 잘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다행이라며 갑상선암은 요즘 흔한 병이니 괜찮을 거라며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괜히 걱정 마세요. 요즘은 갑상선암 걸리면 오히려 건강검진 잘 받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시댁 가족들의 반응에 제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지만 다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도 해야 하고 목에 칼을 대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자신이 아픈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넘기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치료와 수술을 위해 한동안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머물며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상대적으로 스케줄이 괜찮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하루 전날이 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되세요? 내일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먹으세요. 그래, 고맙다 소영아.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괜히 너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런 생각 마시고 마음 편히 먹고 치료랑 수술 잘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아프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말투였습니다. 예전보다 아주 약간은 친절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수술 후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병원에 며칠간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했죠. 그리고 저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저는 묵묵히 이불을 정리해드리고 수건을 물에 적셔 얼굴을 닦아드렸죠. 혹시 말 못할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 자주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스레 간호했고 매일 아침 병원에 들렀다 출근하는 게 제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다. 소영아, 안 와도 된다니까 왜 맨날 와. 너도 여기 들렸다가 회사 가려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어머니 보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이따 퇴근하고 영호 씨랑 같이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어느 날은 친정엄마도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그린 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과 환자에게 좋은 반찬 몇 가지를 가지고 말이죠. 사돈, 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오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곧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점심 안 드셨으면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죽을 좀 써봤는데 드실만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온 죽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고 그게 아프신 분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배웅해드리고자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너랑 사돈은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보통 엄마랑 딸 사이는 다 이렇지 않아요? 아휴, 다 그렇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심코 말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게도 딸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되는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신우이는 병원에서 지하철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병실에 얼굴을 비춘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도 않았고 오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도 많이 바빠서 그래요. 회사 일도 있고 정신 없을 거예요. 소영이 너는 안 바쁘냐? 너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내 병간호까지 하는 거잖니. 내 친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데, 아휴. 어머니, 친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다니요. 방금 하신 그 말씀 저 조금 서운해요. 저도 이제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이제 가족이라는 저의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선을 허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남의 집 딸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성격상 살갑거나 표현을 많이 해주시진 않았지만 분명 달라진 점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가운 말투는 사라졌고 가끔은 고맙다는 말도 하셨죠. 남들이 보기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어도 제게는 그게 큰 진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시댁과의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마냥 불편하고 긴장되지도 않았고 저도 그 안에서 나름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손주 소식을 기다리시는 눈치였고 저 역시 예쁜 아이를 낳아 품에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 무렵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임신 준비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 시기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임신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게 나을까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히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하루였고 그래서인지 문득 엄마가 해주셨던 매콤한 제육볶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하고 익숙한 맛이 속을 달래줄 것만 같았죠. 그 생각을 하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던 그 순간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영아 회사니? 혹시 지금 통화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안 그래도 방금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먹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유 잘 됐네. 너 반찬 가져간 지 한참 됐잖아. 엄마가 몇 개 만들어 놨으니까 이따 퇴근하면 와서 가져가. 제육볶음도 해둘게. 그럼 오늘 엄마 집에서 저녁도 먹어야겠다. 정서방이 야근한 데서 저녁 혼자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따 퇴근하면 바로 갈게요. 저는 신이 나서 퇴근하자마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식탁에는 제 밥만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밥이 하나예요? 엄마는 벌써 드셨어요? 너만 먹어. 나는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나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고 보니 부엌 한쪽에 소화제가 한가득 쌓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소화제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만 속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늙어서 그런가. 요즘 자주 체하는 것 같아. 더부룩할 때마다 먹으려고 많이 사놨어. 그때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냥 넘겼는데 몇 주 뒤에 또 반찬을 가지러 갔더니 이전보다 엄마의 안색이 훨씬 안 좋아져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볼이 홀쭉했습니다. 엄마, 요즘도 계속 속이 안 좋아요? 좋다가 안 좋다가 해. 그래요? 살이 너무 빠졌는데. 저 이러지 말고 언제 병원 한번 가봐요. 병원? 그래.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혼자 가기가 좀 그렇네.
저는 혼자 병원에 가기 싫다는 엄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반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영아, 엄마가 병원에 갔었는데 결과가 나왔나 봐. 아유, 근데 이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네. 혹시 내일 모레 시간 괜찮니? 그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부터 마음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묘하게 말끝이 흐렸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듯 퍼졌습니다. 저는 급히 직장에 월차를 내고 이틀 뒤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차분한 표정의 의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호자님도 같이 오시라고 한 건요. 박상희님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희님은 담낭암이에요. 그리고 이미 간에도 일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체한 것 같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곤하다고 하시던 이유가 바로 암 때문이었던 거였죠. 저는 믿기 힘든 현실에 의사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담낭암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엄마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4기 정도로 보이고 간까지 전이된 상태라서 수술을 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수술 여부는 항암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항암부터 시작해보죠.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병원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엄마의 옆모습은 이전보다 더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치료 잘 받고 수술도 하면 꼭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날 이후 엄마의 삶은 병원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가 시작됐고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엄마의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된 과정이었어요. 엄마는 밥 한 숟가락도 겨우 넘기셨고 머리카락은 한 줌씩 빠져나갔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래 걷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벽에 기대 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죠? 힘들긴 소영이 네가 더 힘들지. 아야,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못 챙겨 먹고. 저는 차마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더 미안해요. 아플 때 병원 가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같이 가봤어야 했는데.
진작 내가 엄마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오히려 저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뭐가 미안하니. 그러지 마. 소영이 네가 오니까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다. 시간은 흘렀고 항암 치료를 몇 차례 반복한 뒤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과는 좋지 않았어요. 희망보다는 불안이 커졌고 점점 눈빛이 흐려지는 엄마를 보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엄마는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병실에서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영아, 내가 만든 갈비찜 너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 아유, 진작에 많이 해줄걸. 그거라도 해줄걸. 다시 건강해져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말이지, 엄마는 솔직히 다시 건강해지는 게 힘들 것 같아.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제발. 소영아,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정서방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오늘따라 왜 그래요? 엄마도 나 아이 낳고 사는 거, 웃고 사는 거 다 봐야죠. 제 말에 엄마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마. 하지만 엄마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담낭암이라는 이름의 병과 싸운 지 1년 반 만에 엄마는 결국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겨우 3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던 손주도 보지 못한 채 떠나버리셨어요.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다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에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다면, 이런 끝없는 자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도 넘기지 못했고 잘 수도 없었고 사람들의 조문 인사에도 고개만 무의식적으로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깊은 밤 장례식장 한 구석,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울고 싶으면 울어라. 어머니, 저는 울 자격도 없어요. 엄마가 아플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진작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태어나서 살고 죽는 일은 그 누구 한 사람의 탓도 아니야. 누구도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단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만 있으면 그 마음이 병이 된다. 마음이 아프면 울어야 해. 지금은 울어도 되는 시간이야. 소영아, 너 울어도 돼.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단히 잠가두었던 감정이 그 말 한마디에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참아왔던 눈물들이 흐느낌이 되어 어머니의 어깨를 적셔가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등을 토닥이며 묵묵히 품에 안고만 계셨어요. 그날 밤 그 품 안에서 엄마의 마지막 인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고 어느덧 엄마 없이 처음 맞는 추석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은 무겁고 쓸쓸한 마음을 안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니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명절을 새로 시댁에 가는 제 손에 음식을 한가득 바리바리 싸주셨을 텐데 말이죠. 제게는 마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영아, 이건 바깥 사돈이 좋아하시는 거고 이건 안 사돈이 잘 드시는 나물이야. 그리고 명절이라 김치도 새로 담갔으니까 가져가서 먹고. 아참, 이거는 갈비찜인데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아끼지 말고 너도 많이 먹어. 이렇게 말하며 웃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성 가득한 음식도 따뜻한 말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은 예전과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기다렸다가 함께 명절 음식을 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모든 음식이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음식 미리 다 하셨어요? 혼자 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지. 이번에는 그냥 조금 일찍 해놨다. 배고프지? 얼른 밥부터 먹자. 저는 그저 옆에서 반찬을 덜고 국을 담으며 밥상 차리는 일만 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수저를 멈추고는 음식을 몇 번 씹다 말고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이상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이 달라졌어? 당신 음식 맛이 이게 아니잖아.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저도 맛을 보려고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맛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나물이며 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비까지 집어먹으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고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맛은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손맛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식탁 위는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질을 멈춘 가족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 말에 답하는 대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음식 맛이랑 똑같아요. 너희 엄마 음식 맞다. 국이며 나물, 그리고 소영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다 사돈한테 배운 거야. 식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가 그제야 다시 보였습니다. 익숙한 냄새, 손맛, 그리고 음식의 간도 엄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나도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밥 먹을 때가 제일 그립더라고. 소영이 너도 그럴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워뒀단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몰랐던 저희 엄마와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집에 혼자 있던 시어머니는 문득 병실에 누워있을 사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먼저 전화기를 들었어요. 사돈, 접니다. 청서방 엄마.
아유, 사돈 안녕하셨어요. 제가 먼저 전화 드렸어야 했는데 전에 소영이 편에 보내주신 전복죽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몸이 아파서 감사 인사도 직접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요. 괜찮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사돈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조금의 어색함이 흘렀고 전화기 너머로 저희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기 사돈,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며느리, 그러니까 소영이가요. 소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사돈이 직접 만든 갈비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자주 해주지는 못한 게 한입니다. 사돈, 혹시 괜찮으시면 그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엄마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엄마만의 갈비찜 레시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핏물을 충분히 빼야 돼요. 그리고 배랑 양파를 갈아서 넣으면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요. 아참, 그리고 간장은 꼭 진간장을 쓰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재야 그 맛이 나요. 시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들고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저희 엄마의 레시피를 배웠어요. 된장찌개 간 맞추는 법, 무나물 심심하게 볶는 법, 이런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통화는 단순한 요리법을 묻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께 자신의 레시피를 다 알려드린 뒤 말씀하셨어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이가 시집을 잘 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소영이 정말 좋은 며느리입니다. 전에 저 아팠을 때도 소영이가 제 딸도 하기 싫다던 병간호 다 해준 거 아시죠?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유,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제 딸도 하기 싫다고 했던 일이에요. 딸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돈, 소영이 생각해서라도 부디 다시 건강해지세요. 사돈, 염치 없지만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떠나면 우리 소영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라고는 저랑 오빠 한 명뿐인데 오빠는 외국에 살고 있으니 많이 외로울 겁니다. 혼자 남겨질 소영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아유, 사돈,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소영이 참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잘 챙길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음식도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부엌에 서서 그간 적어둔 레시피를 펼쳐두고 거기에 적어둔 그대로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짜고 한 번은 싱겁고 다시 하고 또 다시 만들었죠. 그건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셨죠. 소영아, 내가 친정엄마처럼 똑같이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엄마 음식이 그리운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돈께서 병원에 계실 때 전화드려서 하나하나 배워본 거야. 어때, 괜찮니? 먹을만 해? 어머니, 이건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엄마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국 한 술을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곁에 계신 시어머니의 사랑이 다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느라 잠시 멈췄던 눈물이 또 한 번 터졌습니다. 근데 그건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위로, 이해받고 있다는 감동, 세상을 떠난 엄마를 함께 그리워해주는 마음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나도 노력하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따뜻한 손길을 꼭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영아, 앞으로도 명절이 되면 이 노트에 적힌 음식 중에 한두 가지는 꼭 만들어 줄게. 네가 아주 조금이라도 덜 외롭도록 말이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레시피 노트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고 그렇게 건네받은 노트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돈이 알려준 방식 그대로 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마의 손길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고춧가루는 한 번 볶아서 쓰면 색이 진하고 맛이 깊어져요. 된장은 너무 짜면 안 돼요. 2숟갈 반만. 무나물은 물기 없이 볶아야 촉촉하게 남아요. 그 하나하나가 엄마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글씨 너머로 엄마가 부엌에 서서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주방에 섰습니다. 노트를 옆에 두고 재료를 준비하고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시어머니가 옮겨 적은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멸치볶음, 갈비찜까지. 처음엔 어설펐고 간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안 가득 퍼지는 그 익숙한 냄새에 저는 매번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만큼 해봤어요. 아직 엄마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떠난 엄마를 매번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더 이상 곁에 없지만 그 사랑과 손맛은 제 손으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그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될 거고 제게는 엄마와 연결되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이제는 그리움마저 따뜻한 추억으로 끌어안으며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오늘의 삶을 정성껏 살아가는 딸이 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